대형 건박 주문량을 3,200톤 시장에 43.5%를 세계적으로 10위권에 꼽히는 조선소 회사 중에 5개 회사가 남조선 조선소들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인류는 남조선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세계 2위는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이며 세계 3위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세계 4위는 삼호조선소, 세계 5위는 울산조선소라고 합니다. 남쪽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박시장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화된 선박 건조기술로 컨테너 운반선, 천연가스, 에코가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해양 배치선, 우유식 원유별의 잠수함, 수출함 등을 최상의 품질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선박 건조량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의 선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5만 평의 넓은 부지에 100만 톤급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고 300만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으며 년간 26만 톤 이상의 대형 선박 5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2002년부터 세계 시장에서 3%의 점유율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5월까지 최신형의 합성 선박 1,000척을 건조해서 각국에 인도했으며 지금도 721만 7천 톤의 209척의 선박 생산 주문량을 세계 2위의 대우조선 해양 옥고조선소는 1981년에 경상남도 거제시에 완공되었습니다. 면적만으로 130만 톤이나 되며 세계 최대 900만 톤의 선박 건조용 해수기 등의 최신식 설비로 기술 개발을 거듭하며 선박 건조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삼성중공업도 대형 유조선이나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굴하는 해양 탐사선처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남조선은 2009년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새로운 선박 건조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경량을 이뤘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배출하면 디젤보다 환경오염과 가스 배출이 높은 가스炉이고 세계적인 온실가스 효과를 줄이는 데 긍정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이 되는 것입니다. 남조선은 가장 짧은 기간에 귀족처럼 솟아오른 자랑스러운 조선업 강국입니다. 현재 세계 대양들을
국민의 남조선처럼 모든 국민을 대하고 모든 힘을 모아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나라의 정상적인 국가가 괜찮아. 다음에 나가면 되지. 화이팅! 자, 일단 일어. 아, 좋아.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남육당 내 마음의 고향에 둥그림과 가나도 미래를 두고 새 힘을 안겨주는 행복해요다 가리라 가리라 남녀 땅으로 가리라 우리로
괜찮아. 들어. 이제 빨리. 들어. 하나 없어.
앞으로. 가볍게 앞으로. 가볍게 앞으로. 오, 좋아.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안 닦았다. 자, 가볍게 살살. 많아 여유있게 가볍게. 자, 이제 그거. 갑시다.
보도입니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당국의 개인 쐐기밭 강제 압수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 인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당국이 최근 각 지역 인민반 회의에서 쐐기밭 배수 사업을 시작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대령시에서 있던 한 주민반 회장은 청난 주민들의 나음장으로 돌변했으며 참석했던 70살 나이의 할머니는 쐐기밭을 빼앗는 건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자강도와 량강도, 함경남도, 평안남북도 등 개인 쐐기밭 면적이 많은 지역들에서도 당국의 강제 회수 조치를 인민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살인 행위라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개인 쐐기밭을 산림 황폐화의 원인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 나라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땔감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당국이 경제와 인민 생활에 투자해 식량 문제와 땔감 문제를 해결하면 쐐기밭 개간이나 그에 따른 산림 황폐화 문제 역시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재원을 충진하는 방안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책동을 수단하고 농업 부문에서 개인농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6월 1일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은 먼저 유엔 아동기금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다시 한번 재생각하게 하는 전쟁, 경제위기, 식량 부족과 정치 탄압을 겪는 나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약품, 영양과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로 인해 서구 어린이들은 3명 중 1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상황이라고 강제노동이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여성인권협회가 지난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서성 어린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도로 눈치기나 원액, 가을거지 등에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 실조와 콜레라에 걸리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방송은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로마니아에서도 어린이들을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아동 인권 유린이 심각했었다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인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은 훗날 사실 범죄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자와 그 아내를 처단하는 자리에 가격으로 앞다투어 자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그처럼 독재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라니 김정은 정권이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며 독재 체제 유지와 미사일 개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개혁 개방으로 번영과 자유의 길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또다시 한수적인 고영나팔수 노동신문은 지난 5월 18일자 이면에 말지마 속도 창조운동의 경쟁 열풍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라는 제목을 달고 인민경제 주요 부문에서 연간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내각의 한 관계자는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제노동의 민생활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났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한국
한국의 항구적인 거짓 과장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때문에 인민들은 간부들조차 한국의 이런 거짓 성과 선전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앙당의 관계자도 김정은이 지난 4월 11일 고경찬 용소대 축하 전문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과거 선대에서 써먹던 낡은 용사배 운동에 이 관계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에서 벗어나 순수 경제만을 위한 운동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민경제대학의 한 교원은 과거와 같은 거짓 과장으로 가득 찬 경제 성과 선전에 매달릴 경우 또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며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김정은이 경제 성과를 추론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달이라면서 경제 파탄을 가리기 위한 이 같은 기만 선전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유일한 길인 한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사상교육 강화를 노골적으로 쏘들고 나선 가운데 이는 명백한 사상적 테러 행위라는 비판이다. 당국은 최근 고용 나팔수 노동신문 사설동을 통해서 국제 우상화를 위한 혁명 전통 교양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중앙당 선전선동 부문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이 올해 3월 조선혁명 박물관을 현지 지도한 데 이어 고용 나팔수들을 총동원해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나선 사실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관계자는 당국이 떠드는 혁명 전통 교양이라 김씨 일가의 날조 과장된 혁명 역사와 업소, 정신동을 인민들에게 강제로 주입시켜서 사상 속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이 당시도 중단될 수 없는 중대사이자 당의 신념이라고 떠들 만큼 전민 사상 속 노예화는 독재 체제 유지의 필수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기 어머니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데다가 능력과 자질, 업적 등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김정은으로서는 인민들의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사상적 통제에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위를 거치며 당과 수령보다 당마당이 훨씬 더 오람을 신념으로 깨달은 인민들에게 이 같은 낡은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동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남측 해경에 의해 구조된 우리 36명이 지난 9월 31일 돌아왔습니다. 방송 보도에 의하면 남측 통일부 당국자는 조난당했던 북측 선박을 수리하여 시운전을 마친 뒤에 전원 6명을 태우고 5월 31일 오전 9시경 동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지난 5월 27일 각각 3명의 선원들을 태운 북측 어선 2척이 동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남측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면서 선박 2척 가운데 한 척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돼 폐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6명은 통로의 귀환을 희망함에 따라 판문점 통로와 평양 기계실 직통전화, 서해 문 통신선 등을 통해서 북측에 선원 송환 일정을 통보하고자 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남북 경계선에서 북측을 향해 5월 30일 오전 9시경 동해 국방한계선에서 조난선원 전원을 돌려보내겠음을 통보했다고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어떤 미사일 위협도 당장 격퇴할 사실이 있다고 미국 국방통사나 미사일 상호국장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제임스 키링 미국 미사일 상호국장은 김정은 정권 중에 군사적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대륙간
베트남의 국무인 수원 북수상과의 순회자 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전 베트남 수상은 지난 5월 31일 미 백악관에서 순회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압박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동원들도 적극 참여해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화답한 뒤 베트남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전하며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압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연례 보고서에 지난 1969년 김지 정권이 간행한 남조선 료객 비행기 라프 사건의 피해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 인권 사무소의 활동 성과를 전하면서 수목할 문제로 지난 1969년 김지 정권이 남녀 방송 상공에서 대한항공 료객기를 납치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아직까지 우리 측에 옥류되어 있는 승객과 승무원 11명 가운데 한 명이 MBC 방송 연출가 황원의 아들 황인철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것, 아버지 송환을 위해서 수십 년째 힘겹게 싸우는 사연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김지 정권이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 료객기를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해 끌고 갔다는 문제 탑이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으나 11명은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경동 화이팅! 회의를 마치고 좋아,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국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를 선도해가는 대변혁의 이제 잡았어! 이제 던져 잡았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것이 올해 우리 앞에 나서는 대변혁 과제의 하나라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김정은이 권력을 되물림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비록 세습한 권력이지만 젊은 통치자가 나서면서 우리 인민들은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김정일 때보다 나아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점점 더 악화되며 속으로 벌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곳곳에 쌓여 있지만 김정은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변혁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를 당장 해체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제7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인권 유린 문제는 핵개발 문제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반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제71차 유엔 총회는 또다시 2013년부터 진행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조선 인권 상황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12년 연속으로 인권 개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조선 인권 결의안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지금까지 채택한 결의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제1조에서 회원국들은 장기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형태로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조선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독교 명시에 교리안 또한 제8조를 통해 유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는 3년째 안보리에 상정돼 논의 중입니다. 제10조의 11개 조항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으며 마지막 조항인 제14조를 통해 조선의 인권 상황을 해마다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도 계속 조사 심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요구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해체와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조선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15년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하는 한편 정치범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높은 자유를 주며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5년 서울에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고한 인권 감시 사무소가 문을 열고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핵개발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은 인권은 국권이라느니 우리나라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느니 뭐니하며 인권 개선 요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한사코 보고하며 은폐 시도에만 매달린다면 보다 더 큰 난관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더 이상 충고로만 그치지 않고 제재와 압박에 이어 실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도 겹친다면 경제 제재나 고립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 제재나 김정은 제거 작전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인하고 반발하며 은폐에서만 제립이 아닙니다. 그 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권 문제가 이미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조만간 국제형사재판소가 지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 일당은 인권 문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제사회의 충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과 200여 개 회원국들은 이미 2005년부터 무려 10차례 이상 연속해서 인권 개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 유럽동맹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대조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미있는 국제인권 단체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충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무입니다. 다음은 인권 문제에 관련 정부 성명 같은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모두 수용한 지적된 인권 유린 사실을 지적된 인권 문제들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이를 지지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사실 정치범 시험서는 우리나라 상징입니다. 국제사회는 21세기 문명시대인 지금 정치범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강철한 김영순 10여 명의 정치범 수용소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인권 유린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첫 번째 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것은 인권 개선 노력의 상징성이 매우 상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주민들을 노예적 처지에서 해방하는 실질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치범이란 말반동처럼 그 대부분이 10대 원칙 위반자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10대 원칙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위반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범죄자로 잡혀가 짐승 같은 처지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 노동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관리소들에 갇혀있는 20만여 명의 주민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루빨리 해방시켜 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위성과 국민보안성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관리소와 교화소들은 무고한 주민들을 수시로 보충해 노예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능과 주민들에게 책임을 주기 위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관리소와 교화소들을 지체 없이 해체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일당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충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지체 없이 해체함으로써 인권 개선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뭐야 돌려? 지금까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것이 올해 위협에 나서는 대변혁 과제의 하나라는 것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변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국민의 방송입니다. 툭 까놓고 말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당국의 억압과 통제로 평상시 터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입니다. 그럼 김 선생님을 모시고 툭 까말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타국으로 치닫고 있는 조중 관계를 짚어보고 사건의 원인과 앞으로 우리의 국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이다 이 자식이야. 네, 맞습니다. 높여. 높이자. 5월 다 4일 어디였어? 노동신문 논평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들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이 조중관계 불균형을 노동신문에서 마치 말마의 비명을 조중관계가 심각한 사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에서는 또한 조중 관계를 소위 선대 수령들 공동의 유업을 위한 피로 굵은 전우의 관계라고 하면서 여전히 판에 박은 시대착오적 견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과 중국은 피로 맺은 전우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조건 김정은의 편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의리를 저버리는 건 중국이고 그러니 조중관계 파탄의 책임은 중국이 있다. 뭐 그럴리군요.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 조중관계에서 선대 수령들의 위협을 한다면 전통적인 조중고 관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사회주의는
결단을 보였으며 중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과 번영에 맞추어서 조중 외교 정책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전우는 고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적으로 보는 견해가 높다지요. 중국은 김정은이 자국의 이익에 해가 조철이 된다고 보면 가차없이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날 친밀했던 조중 관계도 두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었다고 소위 피로써 맺어진 조중 관계라는 이사려구를 걷어냈고 실질적인 관계 속내를 밝혔으며 더욱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이 조선의 핵시설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도 부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그러한 입장은 정말 엄청난 변화이고 조중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조선 땅의 핵시설들에 미국이 타격을 하도록 유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핵무장을 저지시키는 데서 미국과 완전히 한편이 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겠군요. 그동안 중국을 믿고 말하자면 중미 관계를 위해서 중국이 전략상 조선을 절대로 예변하지 않고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지 않았는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것이 자기 나라의 이익에 반대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김정은의 핵개발이 중국에 어떤 피해를 준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 주변 국가들인 일본과 대만, 남조선 등 나라들에서 핵무장의 명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지금 일본이나 남조선 등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핵 위험에 대비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조선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게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들 아닌가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잘 마련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선진국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기술력과 경제 기반을 토대로 아주 빠른 시간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아시아가 아니 전 세계가 핵무기 위에 놓여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아시아에서 또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지난 시기에는 조선이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동북 지방에서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파군으로 되었다 이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중국은 동북아 정세가 격화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한창 경제적 부흥과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일어. 그 어느 때보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안정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조선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군요. 이미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1321호 리행을 위해서 지난 초부터 우리나라 무연탄 투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또한 일부 연유 공급도 차단했으며 만약 김정은이 6차 핵시험까지 감행한다면 대조선 원유 공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연유를 받지 못하면 순식간에 중국이 물려버리겠죠. 우리나라가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은 중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국제관계 확장을 속에서도 김정은 정권 앞에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핵무기에 매어 달리다가 결국
정권이 붕괴되던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깊은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조선과 중국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조중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중관계가 거꾸러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의 정책을 펴면서 김치 정권에 함께 개혁개방의 길로 가자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랬죠. 중국의 등소평은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게도 수차례 개혁개방을 권고했죠. 그때 우리 공화국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갔으면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평화통일이 실현되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망할 것이라고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중국을 맹비난했고 죽어도 붉은 길 지키겠다고 더 폐쇄적인 사회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고난행군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천군 정치로 독재 권력 유지에만 내어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은 오로지 핵무장으로 자기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정말 새삼스럽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린다는 진리를 절감하게 됩니다. 하늘의 마지막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폭 기관차를 전투력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중관계 파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겠죠. 조중관계를 해부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고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조중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조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수록 김정은 정권은 그만큼 고립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민들도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전면적인 대조선 제재에 돌입한다면 무역의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민의 유일한 생명줄인 장마당을 장악한 게 모두 중국 상품들 아닌가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격을 입을 경우에 장마당의 물가도 뛰어오르고 또 식량값도 당연히 오르겠지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제2의 고난행군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과거 고난행군을 선군 통치로 간신히 모면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마당 우리 인민들 의식도 많아졌고 민심이 이미 수령 독재 체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내부 혼란까지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세습 체제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옳은 말씀. 당국은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결코 김정은을 지켜주지 못하며 오히려 망조이기를 재촉한다는 것을 냉철하게 지시하고 인민의 요구와 주장을 따라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조중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또 유일하게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의 억압과 통제로 평상시 터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선거동자 국민에서 소리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달에는 김종은 집단의 반민족 시승에 의해 날로 심각해지는 이 땅의 식량 위기 실패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소름 저소름에도 배고픈 소름이 제일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고르는 것보다 더 서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으며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는 투쟁이 가장 중요하고 현대한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먹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자, 교체해요. 생명체로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11번, 아, 그 충분히 어떤 안 문제도 원래 그 어떤 위대한 그- 사업도 먹는 문제보다 더 11번이 5번, 2번 타자. 정상진이 이 지정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해를 비롯한 5번. 문제가 우리나라의 네, 식량 위기를 연이어 경고하고 나서도 지난 5월 7일 유엔사 식량농업국과 세계식량계획은 2017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하고 전체 인구 2,500만 명의 40%에 달하는 약 1,0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굶주림에 호독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20만 명은 440만 명은 당장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매우 심각한 식량 위기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도 유엔은 2017년 대도선 지원 거기, 있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18개 나라 가운데 21번째로 기아 문제가 심각해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니 지원 예산으로는 총 1억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5살 이하 영유아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에 130만 명이 영양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하며 우리의 열악한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월초에 발표된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식량 10만 톤가량이 부족함에도 1, 4분기까지 16만 5천여 톤만 수입하고 나머지 53만 5천여 톤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를 최악의 식량 부족 나라로 대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식량 가격사정 문제를 해결한 지도 오랜데 우리는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먹는 문제가 소미의 문제로 제기되니 안타깝기 그지없이 우리나라의 식량 위기는 보고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과 위기 상황인 것이 아니라 우리 최대다수의 주민들이 식량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시장 경제라는 틀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우리는 국가가 식량을 전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는 식량 공급제 나라입니다. 전 세인민이 나라의 식량 공급에 매달려 사는 나라에서 배급제가 끊이죠. 식량을 장마당에 의지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식량 위기 상태라고 평가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밥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는 인간의 건강과 신체적 발휘, 지적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평균 수명 내야, 조금만 당기자, 앞으로! 왜야, 조금만 앞으로 당겨! 아우, 당겨! 4번 남바셨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평균 수명은 남자가 76.3세, 여자 73.3세지만 남조선은 남자가 78세, 여자가 84.6세. 이 같은 격차는
우리는 여자가 81.6세, 남자 76.1세, 남조선은 여자 92.1세, 남자 86세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10살 이상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균 키에서도 차이가 10cm 이상이 많아 20대 남성의 평균 신장이 우리는 165.4cm인 대비해서 남조선은 20대 청년들이 174.2cm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량난이 계속되면 현재 만 11살 아동의 경우 앞으로 신장 차이가 19cm 가까이 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대로 10년만 더 가면 국가난이 식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고 이런 심각한 가족부진을 겪어야 합니다. 농사 지을 줄을 몰라서입니다.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게을러서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도사린 식량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제도 오늘도 김씨 일당의 반민족 정책과 김정은의 무능 때문입니다. 식량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묵인하고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각종 전시성 건설 사업과 부상화 건설에 국가 재정과 주민들의 노동력을 마구 소모했기 때문에 식량난이 더욱더 심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국가 지도자로서 인민들의 평생 소원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자신의 책임을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에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식량난의 원인을 기후탓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당의 농업 정책부터 잘못됐는데 일꾼들이 아무리 주인다운 일본제와 적극적인 사업 방법을 지닌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자연재해, 이 땅의 모든 재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투자를 열려서 전국의 논밭에 수리함을 완성했더라도 가뭄과 수분에 대한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시장 기술을 잘했더라면 살이 벌거숭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장마철 무더기 위해 산사태가 나서 논밭이 슬게 뭉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대천재제 압살 타령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국제제재를 누가 철회했습니까? 유엔 성원국이면서 유엔이 정한 국제법을 어기며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에 광분하고는 미국이나 유엔을 탓하는 김정은이 가련하고 소량하기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엔 제재도 안 받고 농사를 잘 지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유독 최고령도다가 통치하는 이 땅은 이렇게 국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식량 부족 국가, 가난한 국가로 됐는가 말입니다. 중국과越南을 한번 보십시오. 계획경제 시절 우리처럼 가난과 배고픔에 호독이던 이 나라들이 농업 정책을 대담하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쌀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은 집단 농장인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1982년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빌린 땅에서 책임지고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경영하는 농업 생산 책임제를 도입해서 사업군에 불과했던 식량 생산량을 1984년에는 4억 지난해는 거의 6억 가까이 생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생산량이 개혁 전보다 훨씬 적은 경작지와 노동력으로 달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더 이상 농업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세계 인구의 22%를 모두 살릴 정도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한越南은 집단 농장을 폐쇄하고 1988년 1월 토지의 소유를 당시 사용권을 경제 조직이나 농민 개인에게 주는 새로운 토지법을 채택했습니다. 1988년 1950만 톤에서 1992년에는 2,410톤, 2016년에는 4,600만 톤의 농산물을 생산하니 식량을 44도가 해마다 27개 나라에 700만 톤의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나며 지금 5년간 식량 문제가 가장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김정은이 아무리 6.28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과 고립국의식 경량 건설, 부사관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식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핵미사일만 놓고 봐도 김씨 일장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시험을 감행한 때로부터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시험까지 10년 동안에 무려 5차례 핵시험을 감행하며 적어도 30억 달러 이상을 낭비했다. 이 돈이면 국제시장에서 강냉이를 약 2,100만 톤 정도 살 수 있고, 이양이면 우리 인민 경제가 숨지 않고 5년 동안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안거리 건설 등 세대 과실을 위한 무효지식 전시성 건설과 수돈 기회성 김정일, 김정일 보상물 권리과 생일잔치, 각종 건전 사업에 허비한 돈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식량난에 허덕이는 마당에 전국 곳곳에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농산과 태양산, 만수무강까지는 아직도 인민의 생활과 고리감은 마식령 스키장, 승마장, 물놀이장, 묘명놀이를 지운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나라의 식량 위기를 몰아오고는 뚱딴지같이 인민의 식사구에 바다향기가 나야 한다더니 비린내에 정신이 다 맑아진다더니 물고기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인민들은 당장 먹을 밥이 없는데 맨 물고기만 먹겠습니까? 그리고 배불리 먹을 물고기나 있습니다. 그 비린내에 김정은의 정신이나 맑아지겠는데 식량난에 허덕이는 인민들은 달걱동과 비린내에 정신이나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말을 맞서도 가상력 제일주 강원도 정신을 써버리며 인민을 고용으로 내버린 것이며 지도자가 바꿔야 될 김정은의 이 무능이 인권 유린과 직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식량 문제는 곧 인권 문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국가가 인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어 있는 사회이다. 이런 제도에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몇십 년 이어지는 식량 위기를 방치했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식량을 의무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가 크게 내보는 것은 인민을 짐승처럼 복제에 가둬놓았으면 무엇이라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 이어지기에 국제사회가 우리의 식량 문제를 인권 유린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집단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만일 김정은 집단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식량난을 계속 방치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 무상화 노력, 전시성 건설에 몰두한다면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과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제2의 고난의 문을 겪을 것이며 인민의 고통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안 나가시는데? 안 마시셨나 본데? 오늘 시간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준 국민의 소리 방송 정치자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안 넣었어요. 이거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아까 라디오 잡았어. 방송으로 먼 거리로 송신되는 반면 음량이 아이고. 변하거나 음질이 됐어. 떨어질 수 있으며 낮과 밤에 따라 수신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 올라가. 시간대마다 다른 주파수를 왔어. 번갈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방송의 전파 장애로 콘크리트 건물과 지하에서는 단파 방송 정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실내 안테나의 방향을 바꿔가려 창문 옆 높은 지대에서 좀 더 명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좋은 음질의 방송을 들으려면 2m 내지 3m 전선 및 철사를 내장 안테나에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민의 소리 방송은 들으면 유익한 여러분들의 수고하세! 방송입니다. 아이. 가볍게. 자, 한 점이야, 괜찮아. 아이. 자, 수비가 하나 해줘야 돼, 수비가. 그렇죠, 이정나 난다, 이정나. 겁나 빨로, 야, 아니, 앞으로 쏘니까 뒤로도 못 가, 이거. 나 정신 빨리 처음 봤어. 원래 이제 안 되겠다. 가까운데 원하죠. 가자. 천천히. 자.
자, 집중하게. 오케이, 좋아. 타임. 어우, 좋다. 보도입니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당국의 개인 쐐기밭 강제 압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잡으면 돼, 관련 하나. 소식통은 당국이 최근 각 지역 인민반 회의에서 쐐기밭 대수 사업을 시작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인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경북도 대령시에서 있던 인민반 회의장은 현재 돌배했으며 참석했던 이번 달 사이에 대통령은 쐐기밭을 빼앗는 것,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자강도와 량강도, 함경남도, 동안남북도 등 개인 쐐기밭 면적이 많은 지역들에서도 당국의 강제 배설 조치를 인민들의 생명수를 풀어버리는 살인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개인 쐐기밭을 인민에 대해서 나라에서 쐐기밭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당국이 경제와 인민생활에 투자해 식량 문제와 땔감 문제를 해결하면 쐐기밭 개간이나 그에 따른 산림 황폐화 문제 역시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재원을 승진하는 광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농업 부문에서 개인농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타이완 정부는 6월 1일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 죽으면 나가야 돼.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은 먼저 유엔 아동기금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을 전 세계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한
식량 부족과 정치 탄압을 겪는 나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건시설 등은 되면 안 돼. 핵과 이쌀 어린이들은 3명 중 1명이 영양 부족 상태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 또한 서군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살핌 대신에 어려서부터 노동전수나 사업 등 당국이 조직하는 각종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소상공인 협회가 지난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어린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도로 눈치기나 온액, 가을거지 등에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콜레라에 걸리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방송은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로마니아에서도 어린이들을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아주 일이 심각했었다는. 하지만 그 피해자들인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은 훗날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자와 그 아내를 처단하는 자리에 사격수로 앞다투 자원했다. 방송은 것으로 독재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란. 김정은 정권이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며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아, 생산성과 거짓 과장 선전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영나팔수 노동신문은 지난 5월 18일자 이면에 말리마 속고 창동동의 경쟁 열풍이 알아온 자랑찬 성과라는 제목을 달고 인민경제 주요 부문에서 연간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내각의 관계자는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제가 장성해 인민생활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났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한국의 항투적인 거짓 과장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인민들은 물론이고 간부들조차 한국의 이런 거짓 성과 선전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당의 관계자도 김정은이 지난 4월 11일 고경찬 용소대에 축하 전문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과거 선대에서 써먹던 낡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독재자에 대한 순종 노름에서 벗어나 순수 경제만을 위한 운동이 2번이 1번 포수가 투수, 그 다음에 인민경제대학의 한 2루수가 포수. 과거와 같은 거짓 과장으로 가득 찬 예. 경제 성과 선전에 우익수가 매달릴 이루수. 경우 또다시 제2의 그다음에 김영희 행군을 투수, 불러오게 될 투수까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며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김정은이 경제 성과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면서 경제 파탄을 가리기 위한 그 같은 기만 선전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유일한 길인 비핵화와 개혁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이 최근 시민들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노골적으로 떠들고 나선 가운데 이는 명백한 사상적 테러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국은 최근 고용 낙찰수 노동신문 사설 등을 통해 독재 부상화를 위한 정명분송 조약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중앙당 선전선동 부문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이 올해 3월 조선혁명 박물관을 현지 지도한 데 이어 고용 낙찰수들을 총동원해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나선 사실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관계자는 당국이 떠드는 혁명전통 교양이라 김씨 일가의 날조 과장된 혁명 역사와 업적, 정신 등을 인민들에게 강제로 투입시켜서 사상적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벌진도 오람을 신념으로 깨달은 인민들에게 이 같은 낡은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동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남측 해경에 의해 구조된 우리 선원 6명이 지난 5월 31일 돌아왔습니다. 방송 보도에 의하면 남측 통일부 당국자는 조난당했던 북측 선박을 수리하여 시운전을 마친 뒤 선원 6명을 태우고 5월 31일 오전 9시경 동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지난 5월 27일 각각 3명의 선원들을 태운 조선 5척이 동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남측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면서 선박 2척 가운데 한 척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돼 폐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원 6명은 전원 북으로의 귀환을 희망함에 따라 판문점 통로와 평양 기계실 직통 전함, 서해 군 통신선 등을 통해서 북측에 선원 송환 일정을 통보하고자 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남북 경계선에서 북측을 향해 5월 31일 오전 9시경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조난선원 전원을 돌려보내겠음을 통보했다고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어떤 일자리 위협도 당장 격퇴할 자신이 있다. 미국 국방상사나 일자리 방어국 제임스 시링 미국 일자리 방어국장은 김정은 정권 등의 군사적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미국은 그 어떤 미사일 위협도 격퇴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점중하는 복잡한 위협에 직면한 것이지만 이번 시험 성공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웅웬 유엔 북 수상과의 순회자 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수상은 지난 5월 31일 미 백악관에서 순회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압박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성원국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베트남 수상은 미국과 베트남이 큰 격변들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화답한 뒤 베트남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압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연례보고서에 지난 1969년 김씨 정권이 발행한 남조선 여객 비행기 라폭 사건의 피해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서울에 위치한 유엔 인권 사무소의 활동 성과를 전하면서 주목할 문제로 지난 1969년 김씨 정권이 남녀 항공 항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 납치한 사건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아직까지 우리 측에 옥류되어 있는 승객과 승무원 11명 가운데 MBC 방송 연출가 황홀의 아들 황인철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 아버지 송환을 위해서 수십 년째 힘겹게 싸우는 사연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김씨 정권이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을 대한항공 항공에서 납치해 끌고 갔다면서 김씨 정권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걸리자 1970년 2월 14일 국민과 세계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다. 11명은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도를 마친 조선노동자 총동맹
보내드리는 국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방송 강좌. 안녕하십니까. 인권 상식 개선 소비팀 시간입니다. 1, 2 교체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점에서 천부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배워주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민의 나라로서 그 어떤 인권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매국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 왕조의 매국 선전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권이라고도 합니다. 자연권이란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이나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이미 권리로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권리로 인정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에서 권리로 규정해 권리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 무규범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자연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헌법은 단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것, 인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인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권은 헌법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권에는 천부권 외에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식위주를 해결하고 일정 정도의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이 함께 포함됩니다. 오늘 세계는 인권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면서 진정한 인민의 나라, 개개인의 행복이 꽃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를 놓고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권 보장 확대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발전할수록 인권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강조되어 왔음을 인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씨 일족도 이를 부정할 수 없기에 주체 사상에서 인류 역사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수령의 역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령의 용도를 받을 때 진정한 자기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인민을 기만함으로써 오늘 같은 독재 체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씨 일족의 기만 선전과 독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를 이은 김씨 일족의 인권 유린에 우리 인민은 언제까지 대를 착취를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13세기의 영국에서는 왕권을 제한하는 대헌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영국의 왕이 귀족들이 작성한 대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왕의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대헌장이라는 이 문서로 인해 왕권이 제한됨으로써 훗날 여러 시민혁명 선언문의 바탕이 되며 국민의 자유를 선언하는 근대 헌법의 기반이 됐습니다. 17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영국은 혁명을 통해 정치가 안정되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확대되면서 더 자유로운 나라를 찾기 위해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프랑스에 영향을 줘 프랑스도 혁명을 통해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프랑스 시민계급은 왕과 귀족을 내쫓는 데 그치지 않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구호로 내걸었던 자유, 평등, 박애의 리념은 이후에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덕분에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48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인간의 정성과 권리를 선언한 경사로운 날입니다. 인도의 간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 등 여러 나라의 대표가 발의한 이 선언은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엔은 더 이상 전쟁으로 인류가 위험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 조선왕조의 통치 아래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 노예살이까지 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됐지만 의식이 깨어있지 못했던 인민들은 사회주의라는 독재 체제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인권은 천국권이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줬습니다.